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성남문화원 제26회 학술회의 80 성남 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기념 광주대단지 성남의 문화재 현황과 활용 방안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술회의 사회를 맡은 성남문화원 사무국장 김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학술회의는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해 발표자와 토론자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됩니다. 오늘 녹화된 학술회의 영상은 11월 10일부터 성남문화원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6회 학술회의 광주대단지의 문화재 현황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잠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20일 향토문화연구소로 문을 열게 되었고 그동안 학술회의 54회, 학술토론회 13회, 학술세미나, 성남문화연구 논문집 발간 28호, 향토유적 1호부터 17호 지정청원 등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발굴, 연구, 보급, 보전, 전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350여 편을 헤아리는 성남 관련 연구 논문 실적을 보유해 명실상부한 성남학 연구의 최고 권위를 지닌 기관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내빈 몇 분만 무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겸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조남두 성남학 연구소 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외에 이따 자장님과 토론자 주제 발표 선생님들은 별도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대진 성남문화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50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남의 역사를 보면은 여기 사시던 분들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네, 저는 원주민으로서 이곳에 살았지만은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주해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이 됐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살았던 분들은 그 당시에 성남에 산다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암울했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성남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 만족도 1도시로 큰 발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남 100만 시민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그러한 결과인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이렇게 학술회의를 개최하니까 아마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자리가 서먹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주 이러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 코로나19의 그러한 시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행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향기 극한 계절에 성남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8월 10일은 1971년에 발생한 광주단지 사건 50주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6시간 동안 전개된 주민들의 시위는 성남시 탄생의 뿌리가 됐을 뿐 아니라 선입주 후개발이던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 기본정책을 성개발 후입주로 전환시켜 분당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남문화원은 1993년 9월 20일 성남학 연구소를 부설 연구기관으로 개설하여 해마다 성남문화연구 논문지 발견과 우리 고장 역사 문화를 재증하는 학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강주단지 사건도 오래전부터 관련자를 수집해왔고 역사적 의미를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하 2004년 12월 15일에는 제9회 학술회의를 광주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개최를 하였고, 지난해에는 제25회 학술회의를 광주단지 주민생활 공간과 도시 형성을 주제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광주단지 사건은 서울시가 2.25 사변 이후 급증한 무허가 판자집을 철거하기 위해 광주 대단지 건설 계획을 1968년에 발표하고, 곧이어 다음 5월부터 주민들이 기초생활에 필요한 주택과 일자리 대책도 없이 이주를 강행함으로써 생존의 위협을 받은 환경에 처한 주민들이 기본 생존권과 국민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주민들의 시위가 과학하게 전개되어 당시에는 난동, 폭동 등이 매우 부정적인 용어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였으나, 최근 성남시는 이 사건의 공식 명칭을 8월 10일 성남 광주단지 민권운동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26회 학술회의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일체의 대책도 없이 광주 대단지 건설이 추진되면서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파괴된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의 신도시 건설에 문화재 보존 대책이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방안과 성남시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공사관 바쁘신 중에도 기조 발표해 주시는 백남욱 교수님과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서승각 교수님, 홍대한 연구위원님, 성남학연구소 윤종준 상임위원, 그리고 최종 토론을 맡아주실 문수진 교수님, 조남두 소장님, 서초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학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행 일정은 자장가 기조 발표에 백남욱 경기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고,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서승갑 동서울대학교 교수의 강주대단지 성남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본 성남 정체성에 대하여 발표하며, 두 번째는 윤종준 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회 성남시 도시발전과정의 문화유산 보호 실태와 과제, 세 번째는 홍대한 농림식품부 학예연구관의 강주대단지 건설 이후 문화재 현황과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이어 토론회에는 문수진 신구대학교 명예교수님, 조남두 성남학연구소장님, 서철수 성남학연구소 위원 겸 한국지정연구소 소장님의 종합토론과 질의로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백남욱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강주 대단지의 문화재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한 민족이나 또는 사회의 삶의 모습을 전반적인 것을 문화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17세기경에
흔히 문화는 영어로 컬처거든요. 그래서 농사 또는 육체와 정신의 돌봄을 문화라고 하고, 지금의 개념으로서는 사회적, 정신적 또는 교양 또는 예술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꾸준하게 문화의 내용이 축적되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소멸되기도 하고, 또 일부 지역과 교류를 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조선부터 이러한 문화가 축적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 유념할 것은 우리의 문화는 중국의 주변 국가 중에 오직 우리만 동화되지 않고 독자적인 우수한 문화를 소유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은 고조선 고구려 방파적인 문화에 대한 방파제적인 역할, 그 다음에 백제 고구려 신라, 그 다음에 통일 신라가 통합되고 고려 조선을 걸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의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문화는 교황적이고 세련된 예술의 표현을 문화를 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문화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이 발표를 경청하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의 문화인이라고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시대를 거치면서 축적돼서 나타나는 것이 또는 유형, 무형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이 소위 말하는 문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지금부터 23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등장되는 세문경이 있습니다. 이 단무 세문경은 거기에 쓰여진 선이 13,000개가 될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진 동고리입니다. 또 거기는 동과 주석을 합금했는데 현대 기술로서 가장 밝게 보이고 단단하게 될 수 있는 황금 비율이 64대 34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300년 전의 기술로서 만들어진 것이 67대 33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능력, 그리고 이 기름이 21cm 갱해 되는데 13,000개의 선으로 만든 그 동거울,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나노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이러한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이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령 백제 시대 때 만들어진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은 5, 6세경의 동아시아의 미소를 대표할 정도의 최고 걸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 때 만들어진 석가탑이랄지 다보탑, 그 다음에 석굴암, 이 모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조선서부터 출발한 우리의 문화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축적된 결과는 다음에 고려시대 때 들어오게 됩니다. 고려시대 때 들어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처럼 고려자기 또는 상감청자, 세계 최초 금속학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고려의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된 것이 조선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랄지 또는 백자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문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은 소위 고향에보다 우리나라가 더 그 유교와 문화 사상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 문화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태수형이 유행이더라고요. 그저 온 오늘이 고맙다. 그리고 나서 태수형한테 그저 온 오늘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축적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거의 반세기가 넘게 분단, 극단적인 대치되는 국가이기만 하여도 세계 G7에서 그게 플러스 1이 될 정도로 국가적인 이상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단유 세문계획처럼 나노 기술이 적용될 정도 세문화 우리 공예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자 반도체에 있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50년대, 60년대의 자동차는 꿈도 못 꿨습니다. 또는 우리가 동료에 갖고 있는 배도 선박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은 우리가 자동차도 5대 강국 중에 하나고 조선은 세계 최고입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형적인 문화에 있어서는 가령 얼마 전에 유행한 기생충 또 미나리라는 그 부분에서 세계를 제포하였고, 또 음악에 있어서는 K-팝이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BTS 방탄소년단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모든 문화의 역량이 축적돼서 나타난 것이 오늘날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소중한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면에서 소위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1921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문화재 보호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13장의 104조 문화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문화재는, 등록문화재를 제외하고 모든 문화재는 외국을 나갈 때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외국에 전시를 하고 들어왔을 때로 국가에 보고를 보고를 해야 될 정도로 문화재 보고를 촘촘하게 문화재 보호법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1970년대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이란 말을 대신해서 문화재로 쓰게 됩니다. 문화재는 곧 문화유산. 그래서 여기에 문화유산은 이런 인공적인 면에서 받아들인 것 외에도 모든 자연, 인간과 관계된 모든 자연에서도 소중한 것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동물, 식물, 자연 환경까지 문화재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소위 성나무 문화재의 해능은 어떠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63년 때 성남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지금 5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남한산성 남쪽 자락을 그저 아무 생활주구의 기본시설 없이 소위 난민촌의 서울의 신생도시로서 개척한 도시가 성남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는 문화재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대단지에 있는 여러 문화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소속도 거의 불분명한 상태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분당, 그 위에 2000년대 판교, 그다음에 이래 신도시가 마련됨에 따라서 성남시는 어떤 환경으로 변화를 하였냐 같으면 우리나라 최첨단의 그런 도시로서, 과학도시로서 또는 IT 도시로서 또 최첨단의 주거지로서 새로운 인면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냐 같으면 지금은 문화재법에 따라서 일정 면적을 개발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분당이랄지 일회랄지 성남 본시가지랄지 이런 곳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에 삼국시대, 통일시대, 고려, 조선 때까지 문화재가 발굴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같으면 전국 도시 중에 문화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전 역사를 일관하면서 발굴되어서 정의한 곳이 오직 성남뿐이라는 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 성남에서는 구석긴도 살았고 신석긴도 살았고 청동긴도 살았고 그 다음에 고대 국가 특히 백제 한성시대 약 5세기간은 중심부로서 살았고 그 이후에는 한반도 중부지역의 교통요지로서 그 지리적 위치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 항시 한국 문화 중심부에 성남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유물을 그래서 이제 성남시에 있어서 유물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 시대를 거쳐갖고 있기 때문에 유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에 있어서 소위 문화재에 있어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 시도에서 지정, 그 다음에 시군에서 지정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일 경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화재일 경우에는 서책을 또는 토상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중앙연구원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무형문화재에서는 금곡장이랄지 이러한 것이 지금 무형문화재로서 지정되어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도지정 문화재에서는 둔촌 이집 승선 묘역이랄지 이러한 묘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지정 문화재는 여러분들이 별표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데 이러한 문화재가 도지정 문화재, 그다음에 향토 문화재로서 성남시가 지정하고 있는 문화재는 30년간은 성남문화원의 성남문화부설 향토문화재연구소, 지금은 성남학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학술회의가 진행되었고 또 논문지에서 논문이 발표되고 이러한 과정이 거친 곳이 약 400여 편의 논문과 수십 건의 사료 내지 번역본도 발견되면서 성남 시설에 편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역량이 축적된 결과물로서 문화가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토 유적도 있는 내용이 상산 조견 승산의 묘역부터 해서 거기 16개가 지금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갖고 있는 문화재 현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화재는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화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 전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참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립박물관의 기능은 전시를 해서 일반들에게 문화재의 수준과 그 문화재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전시가 있고, 그러면 학술 연구, 그 다음에 발굴, 그 다음에 교환하여서 문화재를 교류하면서 해외와 교류하는 이러한 것, 또
또 일반인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것이 문화재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방안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전국의 시도군, 도서관, 박물관 또는 각 지역에 있는 대학 박물관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립문화재와 시도군 박물관 또는 시군 박물관 이런 곳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법률 내에서 하는 것이 그 출발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활용한다는 것은 어디에 철저하게 따라야 되냐 같은 문화재 보호법의 범주 내에서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남문화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학문적인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이 문화재 활용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충의와 의를 소중히 여기는 둔촌 이 집의 정신을 기리는 문화 행사로서 글짓기 대회랄지 또는 절의를 소중히 여기는 상산 조견의 에 대한 글짓기 대회랄지 이런 행사 또는 우리의 무형문화재로서 들려내려온 오리들 농악이랄지 또는 이 무술을 집터 다지기랄지 이런 것을 실현하고 또 보고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와 더불어 성남 지역에 있어서 거기 본 시가지에 있었던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처럼 선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 유물이 발견되어서 전 시대, 전 역사적인 시대를 통솔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하고 통솔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서 오직 성남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그래서 역사 공유랄지 또는 가상현실로 3D 촬영의 기법을 통해서 가상현실로서 제공한다 할지 이러한 것에서 누구나가 쉽게 옛날 구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 또는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역사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성남시가 갖고 있는 IT 최첨단 또 최상의 주거지를 갖춘 이러한 의무와 더불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역사를 통솔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바탕이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그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여도 그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부터 활용 방안을 하나하나 쌓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주제밖에서 동서대학 교수로 계시는 조승갑 선생님이 강주 대단지 무형문화유산으로 본 성남 정체성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승갑입니다.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은 이제 왜 시작됐고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갖는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대개 역사에서는 유형문화, 그러니까 기록을 남긴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역사를 살펴갑니다. 그게 정석이었고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시각에서 이제 이해했던 건 이제 정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처음으로 시도해봤는데 이번에는 광주 대단지가 그러면 성남시로 승격하면서 정신적 가치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가 광주 대단지 사건, 즉 성남 민권운동을 거치면서 그게 악화 일로를 걷고 부정적이 돼서 너무 비난한 삶을 사는 형태가 됐으면 별로 가치를 부여할 게 없지만 지금의 성남은 100만 인구에 한국에서 최고로 자랑하는 그런 정보 단지를 갖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주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문점을 출발점을 두고 제일 먼저 그러면 광주 대단지가 갖고 있는 공간, 즉 환경이 인간한테 어떤 그와 같은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거기에 살았던 원성남인,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이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 문화의 주체자가 돼서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남겼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공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정신은 성남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이거에 관한 그런 연구들은 기존에 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그 논증적으로 이렇게 밝혀 나갔는데,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린다면 논증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없고 그건 이제 무형적인 거, 즉 가치나 정신, 그 다음에 양심,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로 기록에 남겨갖고 논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어서 일정 부분 논증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것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짧게 이제 얘기해 보면, 첫 번째로 이제 그러면 기존에 연구해 왔던 것들은 대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세 가지 관점으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 민권운동이 폭동이었다 이제 이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집산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집산되면서 분노를 표출했던, 그러니까 이거를 항쟁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거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항거하게 됐던 그런 계기는 대개 원성남인들이 갖고 있었던 분노의 표출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았냐면 관변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협적인 시각에서는 그게 단순 폭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학자 분들 중에는 그렇게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논증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정적이고 굉장히 못 살고, 그러니까 가난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당시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건 시대적인 정체성, 시대적인 흐름,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정부는 별로 잘못한 게 없고 서울시도 잘못한 게 없으며, 그런 시각에서 이해하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시각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이제 우리가 성남시청에서 이제 언급했던 민권운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민권운동은 당시의 노동운동이랄지 박정희 독재 투쟁 이런 거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상당 부분 민권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시각에,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나가는 인간의 생존의 조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게 성남의 민권운동이다 이제 이런 시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노동의 역사, 투쟁의 역사 이런 시각에서 보면 성남의 민권운동은 상당 부분 전환기를 이뤄내고 높은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평가 방식을 이제 그같이 제시해 봤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남인들은 그러면 성남이 주체적으로 했던 건 무엇인지, 하나는 전국적인 시각에서 역사적으로 봤고 하나는 관변적으로 폭동으로 봤기 때문에 성남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정체성이랄지 긍정성 이러는 것들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같이 얘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머릿말 부분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했는데, 두 번째에서는 이제 공간 중심은 정말로 저도 연구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서울의 철거민들이 대부분 이동해 왔는데 초창기에는 인구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중에 그와 같이 6천 한 몇 명의 세대가 되는데, 인구인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회는 오히려 그 통계를 보니까 인구수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의 농업에 이제 기반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뚜렷하게 그런 것들이 없어서 당시 조선 후기 사회에 형성했던 공동체 사회의 그런 논리를 갖고 있어서 서로 이웃끼리 친분 관계랄지 이러는 것들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걸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민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 철거민들의 그와 같은, 철거민들은 사고의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서울의 철거민들은 자본주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 이기적이고 상당 부분 생존을 위해서 상당 부분 전력 투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철거민으로 들어왔을 때 그 공동체를 장악하며 상당 부분 기존의 전통적 가치가 와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와서 정말로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겨울에 한파가 들어서 죽을 정도의 빈민, 그 다음에 굶주림, 이러는 것들이 닥쳐왔는데 실제로 이러는 것들은 짧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그 부분이 아주 인간의 최대의 고통을 줬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생존하기 위한 투쟁으로 바뀌었고 그러한 정신은 프론티어십, 즉 개척 정신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정부가 가혹한 환경을 조성해 줬는데 거기에 와서 자기가 생존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했는데 그러는 것들이 개척 정신이 되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개척 정신은 어떤 성과를 얻어냈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서비스업도 오고 포장마차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했던 걸로 이제 그 알 수 있는데 서울에 가서 장기 투숙을 하며 돈을 보내와서 이제 생존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빈민층인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개척 정신이 됐는데 그게 나중에는 성남시로 승격하면서 정부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광주 대단지에 공단을 건설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게 성남 발전의 토대가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약간의 그와 같은 투자와 그런 방향을 그와 같이 제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대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자기 생존을 그와 같이 해서 오늘날의 성남을 이뤘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공간, 즉 인위적으로 조성했던 가혹한 공간이 오히려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원성남인들한테 개척 정신을 부여했고 그를 통해서 정말 그와 같은 성남의 정체성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이제 인구, 그러니까 인구 문제로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자료와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거기다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처음에 이제 그와 같은 데서 살면서 아주 그러니까 약 적은 인원수로 출발해서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상당 부분 인구가 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 속에 원성남인들, 그러니까 원래 거주했던 원성남인들이 이제 철거 주민들로 바뀌면서 상당 부분 내용도 바뀌어지고 그와 같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제일 의심하게 볼 수 있는 그 부분은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다 이기적이어가지고 남들한테 관심이 없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전력 투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됐으면 계속해서 이합 집단적인 그와 같은 성향을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남 민권운동, 8월 10일 성남 민권운동을 일으키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해봤는데 항거를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공감 능력, 즉 그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감정이입이 되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공감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지가 다 비슷해. 우리가 만약에 원성남인들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계층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랬으면 공감 능력이 형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지가 비슷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입이 되면서 처음으로 성남 사람들은 공감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인성 부분이랄지 살아나가는 성향과 타인들을 배려하는 공감 능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와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공간과 인간들이 거기에 모여서 성남 민권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그와 같이 가져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성남시로 승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처음엔 그런 관심이 없었지만 거기에 그와 같은 항거가 일어나고 당시에 독재 정권을 유지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포커스를 받았던 많은 그와 같은 관심이 집중되니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로 이제 성장시키고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도시로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항거를 해서 성취를 처음으로 얻어냈지 않습니까? 원 성남인들이 그렇게 얻어낸 성남인들은 그것이 정말 그게 커다란 것인지는 몰랐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취감과 그 성취감 속에서 얻어냈던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 어떤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처음으로 타인을 배려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생존을 위해서 투쟁할 때는 그런 정신이 나올 수 없는데 성취감을 이뤘을 때 처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 부분이 융화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융화정신이 공간과 인간이 만들어냈던 그러한 정신적 가치고 그게 무형적 가치로 그와 같이 남게 됐는데 이게 이제 성남에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간략하게 제가 그 부분만 언급하고 짧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처음으로 분당이 개발될 때 광주 대단지에서 겪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번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계를 하고 그런 불만을 전부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분당을 만들어냈던 건 광주 대단지가 그와 같은 경험을 그렇게 공유했던 정부에서 그러는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개 이제 이 원도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에 원도심에 있는 원성남인들이 실제로는 판교나 분당의 그와 같은 사람들과 포용정신이 없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성남이 깨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지 않고 그렇게 연합해서 지금의 분당을 만들고 최고의 첨단 도시인 판교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그 당시에 겪었던 그 공간과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 그 다음에 공감정신 이러는 것들 때문에 지금의 그와 같은 세계의 도심권 이것들을 맞추고 포용해 나가는 과정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원성남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체득했던 정신적 가치고 이게 광주 대단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주장했던 논문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70년 8월 10일 성남시민 민권운동에 대한 서승갑 선생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개척 정신과 인권운동을 바탕으로 한 이런 민권운동은 반세가 지난 지금 무형문화재적인 그 자산을 축적했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시발전 과정의 문화유산 보호 실태와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대단지 조성과 그 당시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1968년도에 서울시에서는 6.25 이후에 급증한 무허가 판잣집 13만 6,650동을 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일부는 서울 시내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시키고 일부는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남한산성 자락의 산비탈에다가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서울 시내에 1969년도에 32개 지구에 406동 15,840가구를 건립을 했는데 얼마나 부실공사가 진행이 됐냐 하면 69년 12월에 준공된 그 아파트가 와우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103일 만에 5층 아파트가 붕괴돼서 32명이 죽고 40명이 다치는 그런 참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 대단지로 이주시키기 시작한 게 69년 5월부터 이 산비탈에 나무만 깎아내고 땅 평수만 20평씩 그은 이 황무지 벌판에다가 사람들이 스스로 왔다고 하기보단 실려와서 짐을 부리듯이 그냥 내려지고
천막 한 개씩밖에 지급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구나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남 원주민하고는 그런 농산물 피해도 상당히 있었고 그런 갈등의 요소가 조금씩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해 1971년 8월 10일 날 비가 오는데도 6시간 동안 주민들이 과격하게 시위를 전개함으로 해서 폭동, 난동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도 안 지어놓고 이주를 시켰던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 대책은 전혀 아주 조금도 고려되지 않고 추진이 돼서 역사적 인물들의 묘역이 전부 다 보존이 한 개도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다 옮겨가게 됐던 겁니다. 이 광주 대단지를 건설하면서 주택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딱지라고 하는 입주증과 그 다음에 자조주택이라고 하는 주민 스스로가 집을 짓는 그래서 이제 집값을 싸게 하는 사실은 집은 처음엔 집도 없었죠. 집도 절도 없는 동네에 천막 한 개씩 나눠줬고 단지 내에 허가된 판잣집만 생겼을 뿐이에요. 서울의 무허가 판잣집을 철거하고 성남에 와서는 허가난 판잣집을 짓고 살아야 됐던 거지. 집이 아니라. 그런데 단지 내에도 또 무허가 판잣집이 있었어요. 뭐냐면 서울시에 그 판잣집에서 살던 거기에 세대로 살던 사람들도 또 철거돼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딱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판잣집을 또 짓고 살게 되는 게 5,120채가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철거가 돼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자해촌이라고 하는 금광동과 은행동 그쪽으로 이제 거기서 다시 입주 땅을 이제 8평씩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삿갓집이라고 하는 원시시대 원시인들이 살던 그런 뾰족한 지붕이 뾰족한 그런 집을 짓고 살아야 됐었습니다. 1970년 12월 달에는 얼어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생활 주거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2만 명이 장마철마다 넘치는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6개를, 겨우 6개를 사용해야 됐던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에 조금 나아진 집이 루빙집이라고 하는 아스팔트 콜타를 갖다가 이제 종이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그걸 지붕을 얹은 그래서 비가 좀 새지 않게 막는 그런 집이 이제 지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형편이 나아진 사람들이 브로크집 짓고 벽돌집 짓고 함석지붕, 스레트 지붕 이런 집을 짓게 됐던 겁니다. 돌기와집하고 기와집은 여기 원도 심지에 그냥 몇 채 정도 있었고요. 금광 이동하고 은행동 쪽에 이제 그 8평짜리 그 사이즈 작은 그 평수 작은 건물들을 똑같은 건물을 여러 개를 지어서 사람들이 속칭 비둘기 집이라고 불렀고요. 천막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광주 대단지 만들어질 당시 학교가 성남초등학교밖에 없었어요. 광주 대단지가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희망대 초등학교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가난해서 공부할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됐지만 학교 자체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1실업학교라고 하는 천막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제 무허가라 그래가지고 또 나중엔 철거가 되고 그러면서 신흥동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본도심에서 사라진 문화재들은 작년에도 한번 언급을 전체적으로 해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숫골의 지명유래를 알려주는 그런 한시도 남아있고요. 수진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요. 수진궁은 후사가 없는 왕족들을 제사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평원대군, 제한대군, 영창대군, 명혜공주, 명선공주 이런 왕족들의 무덤이 있었고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사흘 뒤에 전사한 나주 목사 남유 장군과 그 아들로서 정묘호란 때에 적에게 무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화약고에 불을 지르고 투신자결한 남이흥 장군 부자의 묘도 있었습니다. 태평동, 신흥동 이 일대에 정씨들 묘도 있었고요. 청백리 정대년이라고 하는 분의 묘도 있었고요. 고려 충신 음촌 김약시 선생의 묘가 신구대 자리에 있다가 옮겨가게 됐습니다. 광주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묘들은 다른 지방으로 가서 다 그 지방의 문화재가 되고 문화축제가 개발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비지적 문화재는 자꾸만 없애려고 하는 게 기본 방침인 게 정부 정책이에요. 비지적 문화유산 중에서도 그 보존 가치가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등공 덕수이씨 묘역 중에는 풍성군 이의번, 그 아들인 회풍군 이함, 그 신도비 글씨들이 아주 조밀하게 잘 쓰여진 그런 글씨들이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금토동에는 남원윤씨 묘역이 있고요. 그 남원윤씨 묘역 중에는 윤치장 의병장이 있습니다. 그 윤치장 의병장의 조상들 묘인데 정조 임금 때에 윤행님이라고 하는 명신이 쓴 비석도 있고요. 또 안동권 시 세정지가 또 금토동에도 있고 국내동 쪽에도 있습니다. 금곡동에 있습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분은 그 묘 비석을 송시열이 찬하고 윤문거라고 하는 사람이 글씨를 썼습니다. 경기의 감사였는데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때 급히 피난을 가면서 비옷도 못 챙겨갔는데 비가 주룩주룩 쏟아졌어요. 그때 경기 감사했던 권징이 비옷을 갖다 줬습니다. 원의손이라고 하는 분의 그 묘표는 중국의 소동파 글씨하고 안진경 글씨를 모아서 이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뭐 안진경체면 안진경체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동파 글씨는 또 드뭅니다. 그 아버지 묘도 마찬가지고요. 공조판서 안침의 묘는 그 비석 그 안침이라고 하는 분이 문정공 한계희와 황희정승 신도비를 글씨를 쓴 명필입니다. 한효순 묘와 신도비가 있고요.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해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군수물자와 군량미를 보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입니다. 최기남 묘와 신도비가 있습니다. 지천 최명길의 아버지입니다. 영흥 대도호부사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밤에 여진족이 와서 살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8명을 임명했는데 8명이 안 갔어요. 근데 최기남이 임명을 받으니까 왕명을 거역할 수 없다 이래서 가가지고 밤에 자객이 온 여진족을 만나서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이 단판을 지어서 그 사람들의 여진족의 식량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그 대신 그 여진족으로부터 호랑이 가죽과 동물 가죽과 나무 목재 이런 것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평화를 잠시 유지했지만 여진족이 강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최명길에게 앞으로 국난이 분명히 닥친다. 그때에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화친밖에 없다. 이래서 최명길이 화친을 주장하게 됐던 겁니다. 그 신도비에 최기남 신도비에는 아주 용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문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지정 중요 문화유산 중에는 뭐 이제 신앙 유적들이 꽤 있는데요. 신곡동 교회와 둔전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들입니다. 1904년에 설립이 됐고요. 둔전 교회에서는 6.25 때 김태수 장로가 순교를 했습니다. 성남의 유일한 순교 성지입니다. 영장산엔 기부재단터도 있었고요. 율동에 천주교 성교촌이 있었고 연성군 이곤묘에도 사당이 있었는데 판교 개발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청계산에도 천주교 성지가 있고요. 임해동의 산신당에서는 지금 또 음력 9월 3일 날 산신제를 지냅니다. 심곡동 우두물 이런 게 이제 다 그 신앙 유적들입니다. 중요 문화유산 중에는 노거수가 있는데요. 뭐 상수리나무, 상대원동 상수리나무라든지
뭐 백현동 느티나무에서는 예전에 뭐 소를 잡아 먹었다가 동네 사람이 다 배탈이 나서 다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를 이제 신성하게 여겨서 마을 고사를 지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노거수 유적도 신앙과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 유적과 역사적인 장소 유적인데 옛날에 낙생 지역, 판교 지역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핵심 교통로였고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그대로 노선을 직선화시켜서 확장시킨 그 길입니다. 영남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임금들이 와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머물렀던 곳이 처음에는 들판에서 머물렀지만 나중에 행궁이 생겼습니다. 지금 자벌도 앞쪽이 낙생 행궁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대원동에는 대야원터가 있었는데 세종 임금도 다녀가고 세조 임금도 다녀가는 곳입니다. 금토동에 가면은 금능 남공철 선생이 살던 집터가 있는데 거기는 둔촌 이집 선생이 600년 전에 은둔해서 살던 터를 남공철 선생이 와서 사는 겁니다. 이완용 생가터 또는 임해동에 있는 6.25 때 의사단 정의롭게 죽음으로써 이 땅을 지키려고 하다가 기밀이 들통나서 28명이 죽고 12명만 생존한 그걸 6.25 났던 그해 11월에 세운 비석이 있습니다. 그런 전쟁 유적. 또 상리공원의 이상희 대위 기념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판교 마당바위 같은 거 아주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서린 그런 바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기념이 되고 잘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도시가 생긴다 그래서 자꾸 없애고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금토동이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안말의 안동권시 고택이 우리나라 최초 등기가 시작된 1894년에 이미 등기가 된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철거됐습니다. 철거 대상입니다. 또 바깥말에는 임시 고택이 있고 정미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철거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성남문화원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최소한의 이전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재 관련해서 성남에 있었던 문화재들을 도로 찾아오기는 불가능한 형편이니까 그 문화재가 가 있는 소재지 문화원과 학술 교류도 하고 또는 문화 콘텐츠도 공동 개발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또는 유적 답사를 교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교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사라진 이 문화재 현장마다 지금 표징비가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완용 집토고 뭐고 아무 표시가 없어요. 이제 그런 표시라도 안내문이라도 좀 설치하는 그게 좀 활성화되도록 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개발할 때 비지적 문화재일지라도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가치 평가를 좀 적극적으로 좀 시 당국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현대 문화유산 또 미래에는 문화유산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건물도 문화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지금 당장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등한시하지 말고 미래유산으로서 좀 값어치가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주 대단지 건설 이후 문화재 현황과 활용 방안 연구단 학술 발표를 읽겠습니다. 농림식품부 학예연구관인 홍대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홍대한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광주 대단지 건설 이후 이제 문화재 현황과 그리고 이제 활용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앞서 발표하셨던 이제 두 분의 이제 발표자들과 상당히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동일 사건을 두고 이 원시 사료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중복 내용들은 좀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고 이후에 이제 활용 방안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표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발표 내용은 대단지 사건과 이제 성남의 공간 및 시간적 범위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의 이제 등장 시점과 그리고 이 앞서 가지고 또 이제 발표에 있었지만은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간적인 이 개념들이 어떻게 설정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성남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제 가치 기준 자체가 좀 더 이제 넓게 그렇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남아 있는 이제 문화재, 유무형 이제 문화재 중에서 그 유형 문화재 중심으로 한번 현황 갖다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남 지역이 명목상으로는 이 한 33종의 그런 이제 지정 문화재가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이제 인물 유적에 이제 한정이 돼 있는 그리고 이제 기타 좀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이제 제한된 그런 이제 주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의 어떤 그 지정문화재 개념에서 좀 확대된 역사문화자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폭을 넓히고 그리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 광주 대단지 뭐 사건, 사태 이런 이제 명칭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이제 강제 이주의 이제 불법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인권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접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이제 학술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 광주 대단지 사건과 관계된 그런 문화 또는 이제 문화재에 대한 그런 이제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이러한 이제 접근 방식이 이제 최근에야 이제 이루어졌지 그 이전에는 대부분 이런 어떤 그 강제 이주에 이제 에만 한정된 관점 속에서 접근해 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성남이라고 하는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이제 지리적인 이제 특징이 결국은 어떤 문화재라든가 문화를 규정짓는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될 텐데요. 앞서 이제 발표자들께서도 이제 지적을 하셨지만은 광주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성남이라고 하는 곳과 이제 연결을 시켜서 그리고 또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서울과 이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특수성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반도의 이제 남쪽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교통로상을 이제 연결해주는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항상 이 성남을 이해를 할 때 조금 어떤 이제 기준, 시간적인 이 기준 갖다가 혼재해서 사용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성남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 지명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후에 이제 성남의 전통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광주 대단지 사건은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이제 발생한 것인데 이런 어떤 문화적인 개념들 갖다가 혼용을 하면서 어떤 이제 과거와 이제 현재의 그런 이제 정체성이라든가 이제 문화 기준성 갖다가 조금 모호하게 하는 그런 또 그런 연구들이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 또 하나 이제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성남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은 더 고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삼국시대부터 그리고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이 근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어떤 이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화들은 결국은 어떤 이 공간과 이제 시간적인 이 성남에 대해 가지고 규정짓는 하나의 이제 특징들로 이제 작용을 해왔고요.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조선, 이 근세 시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20세기 가까이 오는 시점들에 우리가 속해 있었던 광주 지역의 다양한 이제 문화, 이러한 이제 양태들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듯이 이 성남이라는 지역은 이제 광주에 소속돼 있었던 그리고 또 지금은 행정구역상 이 광주라든가 이 인접해 있는 이 성남이라든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분리가 돼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20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주라고 하는 큰 이 메스 속에 이제 포함이 돼 있으면서 같이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연결 그리고 이제 영향을 받았었다라는 것이 이 성남 지역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제 성남이 이 역사에 있어가지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18세기에 들어가지고 세촌이라든가 이제 낙생, 대왕 이런 곳이 행정적으로 어떤 이제 기록상에 이제 등장하는 이 시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19세기와 그다음에 이제 광복과 한국전쟁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1971년 어떤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모란 개척 운동과 같은 이런 이제 현대적인 사건들을 거치면서 성남에 대한 공간과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범주가 완성됐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광주 대전지 사건하고 이제 직접적인 이제 관련성은 없지만은 이 모란 개찰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성남 지역에 이 수도권 지역에 있어가지고 하나 이제 주목받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로서 작용을 했고요. 그 발표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당시 모란 개척단 사건이 이 오늘의 이제 성남에 이 변화를 가져온 하나의 이제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전통적인 이제 농업사회 중심의 이제 성남에서 이제 도시화라고 하는 이런 이제 도시로 이 변화하게 되는 하나의 이제 기준점 또는 이제 분기점이 됐다라는데 의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이제 잘 알고 계시고 발표자들이 이 언급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접했었던 과거에 이제 어떤 이제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이제 그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 이면에 이제 감춰져 있는 그 내용들 역시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못 살았다. 그리고 또 어떤 주거 문제, 열악한 어떤 거주 환경. 그래서 참지 못하고 어떤 그 주민들이 일으킨 어떤 폭력적인 의사 표현 행위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까지 이제 대부분 이제 평가였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인권이라든가 이 민권 측면에서 새롭게 이제 조망이라고 하는 이제 변화들이 나타났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광주 사건을 이제 바라보는 하나의 그 이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저런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미지들이 결국은 어떤 이제 광주를 광주 대단지 사건 그리고 여기서 기원한 이 성남이라는 곳에 문화들 갖다가 이제 규정짓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제 기준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문화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또 규정을 지을 수가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역시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이제 부정적인 파괴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 많이 이제 그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계획되지 않은 도시개발 과정 속에서 이 성남 지역에 잔존해 있었던 문화재들이 이것이 이제 훼손되거나 또는 이제 인멸되거나 이런 이제 과정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이제 그 이주해 온 그 이주민과 그리고 또 이제 원주민 사이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이제 충돌 양상을 이제 발생시키게 되는 이것은 이제 문화재 또는 이제 문화를 두고 발생하게 된 그런 이제 충돌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살펴볼 내용은 이 성남시에 대한 어떤 이제 문화재 하나의 이제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성남시 또는 이제 광주 전체에 대한 어떤 문화재 현황이 아니라 광주 대단지 사건 이후에 이 문화재 현황에 좀 이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2021년 현재 33건의 그러한 이제 지정 문화재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문화재들이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어떤 국보라든가 보물, 뭐 도지정 문화재 이런 이제 지정 문화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보호를 하고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이 문화 자산이라고 하는 측면 또는 역사 문화 자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화재의 범위 갖다가 확대하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통된 현상들이 새롭게 이제 신도시 형태로 발전된 도시들이 초기에는 문화재에 대해 가지고 이제 파괴 형태라든가 조금은 인멸적인 형태로서 이것이 이제 그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도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안정화가 되는 과정 이후에는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공통적으로 벌이고 이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문화재가 이제 역할을 해왔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도시화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도시화가 진행된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문화 자원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성남시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데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성남시에서 있었었던 그 다수의 이제 문화재들 그러한 문화재들의 이제 훼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발표자께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그 이제 평원대군하고 이제 제한대군의 그런 이제 묘소가 이제 이장된 이런 이제 사례들 갖다가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당초에 이
지금의 이제 수진초등학교 이 자리가 당초에 그 묘역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있었었던 이러한 그 두 대군의 이런 이제 묘소가 신문 당시 1974년도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주거가 이제 주택이라든가 이런 이제 거주 시설들이 이제 시설되기 시작했었던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시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택지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도심 한가운데 있었었던 이런 이제 대군들의 이런 어떤 묘소가 마침 이제 이 제대로 관리되지도 못하고 하고 있고 이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되느냐 또는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사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외부로 현재 이제 그 성남을 이제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 지금 모셔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당시에는 어떤 무분별한 이런 어떤 주거시설의 확보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변명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 어떤 이제 생존이라든가 환경에 있어서는 피치 못할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묘소가 결국은 이제 지역을 떠나게 되고 우리 성남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문화유산 갖다가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이 무형문화재를 제외하면은 이 성남시에는 이 이제 보물이라든가 이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지정문화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 언급해 주셨던 뭐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이라든가 기타 개인이 이제 소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남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동산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남의 정체성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는 뭐 연구자에 따라 가지고 입장을 달리하겠지만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내용들은 성남시와 이제 직접적인 관계만 있는 사례들. 다행인 것은 이러한 그 지정문화재들 중에서 이 성남시에서 이것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향토 문화재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이 향토 문화재에 이제 16건이 지정이 돼가지고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 이제 다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타 그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또 본국사를 비롯해 가지고 세 곳에 이제 전통 사찰이 지정 관리 중입니다. 전통 사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제 자원 가치를 인정받아 가지고 이것이 이제 문화재 보호법상으로 이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이제 사찰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세 곳에 이 지정 사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남시에서는 그 1993년도 성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것은 이제 성남시뿐만 아니라 이 문화재 보호법상의 이제 일종의 하위 개념 권고 사항으로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이제 조례 형태로 해서 이 1990년대 이 초중반에 이런 이제 조례들이 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제약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것을 조금 이제 강화하는 형태.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이것이 이제 개정이 돼서 기존의 문화재를 이것이 이제 그 보호 대상이었었던 문화재를 유적에서 문화재로 변경 그리고 또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까지도 이것을 이제 같이 포함하는 조금은 이제 진일보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아까 발표도 언급이 됐었지만은 비지정 문화재들 그리고 특히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 1990년도부터 2000년대에 걸쳐 가지고 약 한 192곳에 그런 이제 유적과 문화재들이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지표조사라는 아주 이제 단순한 조사들만 이루어졌지 그에 대한 후속 조사들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 이후에 한 20년이 현재 흐르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는 이것이 이제 파괴가 됐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실정도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작금의 이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성남시에는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절터 유적들이 있는데 이 태평동 사지라든가 이제 판교동 사지 여기서 이제 태평동 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남시 이제 도시화 이전에 이제 조사가 된 사례고요. 나머지 이제 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 이제 조성 이런 과정에서 조사가 됐는데 특히 태평동 사지에서는 중요한 그 이제 그 사찰의 성격이라든가 창건 시기를 알 수 있는
동종이 이제 출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뒤에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 태평양 사지에서 출토된 동종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국가 귀속돼서 보관 중인데 이것이 연구라든가 전시를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상 자체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이 성남시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의 중요한 그런 문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접근이라든가 이제 활용하는데 상당히 좀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또 이제 문제로 이제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경기도 지역에서 뭐 여주 고달사지, 경기도 양평 이런 지역에서 출토가 된 이런 문화재들이 그 지역의 어떤 관리 주체라든가 또는 무관심 때문에 이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국가기관으로 이제 귀속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서 어떤 박물관을 건립을 하고 전시를 하려고 했었을 때 거꾸로 그 박물관에 이것이 이제 그 대여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도 단기간 전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이 경기도를 포함한 이제 성남시의 이제 현재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화재들 갖다가 어떠한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그 관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훼손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훼손의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파괴 행위도 있겠지만은 요즘 그 이슈가 됐었던 이 김포 장릉 같은 사례는 이 장릉에서 봤었던 최초의 그러한 이제 조망을 보게 되면은 남쪽으로 향해가지고 개활지가 아주 시원하게 뻗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도된 그러한 이제 경관이죠. 앞부분에 직접적으로 문화재 보호법상으로 보게 되면은 직선거리 왕릉 같은 경우에는 500m 이내 건축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이제 경관을 가르다 보니까 왕릉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그런 이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남시에서도 그러한 이제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둔촌 이집 선생의 이제 미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리고 이제 이 묘역의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대원턴이라고 하는 이 그 터널이 이제 설치가 돼 가지고 역시 이제 경관 부분들 갖다가 이것을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직접적인 파괴는 아니지만은 이 문화자원들 갖다가 이제 훼손하는 그런 이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은 어떤 이제 새로운 관점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한 문화자원들 갖다가 증가를 시키기 위한 그래서 미조사됐거나 그 다음에 이제 조사되지 못한 미조사 또는 이제 미등록 문화재에 대한 어떤 이제 방지 대책 이것이 이제 수립이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문서화 또는 이제 대장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기록되고 이것이 어떤 대장 형태, 기록물 형태로 남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훼손 책임을 결국은 누가 관리 주체가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문화자원이라고 하는 관점, 앞서 보셨던 이 성남 지역에 이제 33건의 이제 문화재들 보게 되면은 대부분 어떤 이제 인물 유적에 조금 이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이제 확대를 그래서 이것은 뭐 성남시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하나의 좀 이제 붐처럼 일어나는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지정문화재, 우리가 국보 보물 또는 이제 도지정과 같은 이런 지정문화재와 그리고 이제 등록문화재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문화재 보호법이 이제 7월달에 개편이 되면 변경이 되면서 지자체에서도 이제 조례로 이 등록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러한 이제 목록들이 갖다가 늘려나가는 그런 이제 필요성들이 요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도 이제 소개가 됐지만은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성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금토동의 그러한 그 이제 정민소 유적 그 건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역사 문화 자원의 보호 주체 가장 먼저 나서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지자체 이 담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주도하고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민간이 바로 이제 개인이라든가 이제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역사 문화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거의 일반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이제 재산권 침해라든가 활용이 있어가지고 어떤 적극성 이것을 이제 끌어내기 위한 측면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주체 자체가 그런 이제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제 언급했었던 그런 이제 금초동 유족들이고요. 그러한 또 이제 지자체의 역할에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민간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역사 문화 자원들 갖다가 또 후원하는 또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필요한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광주 대단지 이것을 어떤 그 기록 그리고 또 이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문헌적으로는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유형적인 형태로는 아직은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관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텐데 인천에 이제 계양지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들어가지고 서구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개항을 했었던 인천의 그러한 이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 개항장을 근대 문화거리로 개발한 사례라든가 이것이 이제 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군산의 근대 역사거리 또는 이제 포항 구룡포의 근대 문화거리로 이제 지자체로 이제 확산되는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성남 역시 이런 어떤 과거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도시화 과정으로 이렇게 많은 변모를 거치면서 그때를 어떤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축 유적들이 많이 이제 철거가 되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시위의 이제 그 하나의 뭐 장소였다고 할 수 있는 성남 출장소가 이제 철거가 되고 이곳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이제 건립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어떤 이제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많이 지금 이제 제약을 이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당시 광주 대단지와 직접적인 어떤 관계성 갖다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건축문화재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장소를 조금이라도 훼손이 덜 받는 과정 속에서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 갖다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이제 남기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최근 들어 가지고는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최신 그런 이제 기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최신 기법들을 동원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일부 이제 주목되는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발표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대단지 무형 문화유산으로 본 성나무 정체성에 대한 토론자이신 신구대학교 문수진 명예교수님이 말씀이 있겠습니다. 본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서 선생은 우리 성남 문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판교마을지라든가 신도시 형성에 대한 많은 해박한 지식 가지고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이번 주제에 광주대단지 문화유산 써주셨는데요.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면 이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했을 때 무유형은 이제 흔히 많은 건축물이라든가 공예품, 서화 이런 것이고 무형은 어떻게 보면 참 겉으로 볼 수 없는 형태가 없는 음악이라든가 또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인간문화재라고 해서 흔히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 광주 대단지 무형유산이라고 주제를 다른 서 선생님의 생각은 대단히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무형유산으로서 이런 어떤 의식이라든가 또 무슨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세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대단지 이 사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이름을 달리해서 민권운동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지금 이 성남시의 지리는 광주군 중부면에 해당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악하고 어디 보면 인구도 한 6천여 명밖에 안 되는 6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학교도 없어서 저희가 속한 학교의 주위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학교를 남한산성 학교로 다녔답니다. 이거 엄청 먼 데인데 산 꼭대기로 학교를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쪽에는 학교도 없는 그런데 이제 갑자기 1969년에 그야말로
수만 명을 밀어붙인 것이죠. 이게 서울의 도시 정책으로 과밀한 빈민촌 판잣집들의 이 집단 이주 계획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의 거의 20배가 되는 사람이 와서 그야말로 이렇게 쏟아붓다시피 됐는데, 그 지역이 이제 지금 이 문화원이 자리한 수진동이라든가 신흥동 또는 그 외에 단대동이라든가 지금 현재 산성동 이쪽에 이제 그 주거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덕 군웅에 이제 그 집터를 닫고 그냥 갔다가 조금씩 쪼개서 줬는데 일자리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71년에 폭발을 한 것이 바로 80 성남 민권운동이라고 하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원주민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발언권이 거의 없고, 새로운 그 주민들이 중심이 되다시피 해서 말하자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주민들도 너무 값싸게 땅이 뭐 20배 가까이 올라와서 주거지를 분양을 했다는 그런 데가 나와요. 그러면 그들도 불만이 있었을 텐데, 그보다는 당장 살기 어려운 그 이주민들이 불만이 이제 폭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 1971년 80 광주 대단지 사건, 이른바 민권운동, 성남 민권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렇게 이질적인 집단이 갑자기 몰아붙여서 이에 대한 불만을 이제 토로한 것이 중앙정부에 대한 것이지만, 어찌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더 활발한 활동으로 됐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당장 생존권에 대한 것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성남시로 이제 승격이 되는 것으로 됐다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시라는 것은 그 당시 인구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5만만 넘으면 그냥 시를 만들어주던 그때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운동을 해서 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건 또 필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원 성남인과 이주민들이 크게 어떤 그 충돌이 없었다는 거, 이해 타산이 있어. 그것은 물론 수적으로 뭐 20대 1인데 뭐 저들이 목소리를 내봐야 별거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바로 이 주제에서 나온 무형유산으로 승격시켜줘야 될 정도로 민권운동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뒤쪽에 제가 썼습니다마는 성남시 승격을 꼭 민권운동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 또 원성남인들과 이주민들의 융화정신을 무형유산으로 보는 것은 정말 이 선생의 아주 특견입니다. 앞으로 문화유산이 이제 지금 다른 두 주제에서는 대부분 유형유산으로 이렇게 이제 현 주소라든가 그 관계를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서 선생이 한 것은 그야말로 무형유산, 정신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것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사 독재 정권을 굴복시켰다, 이런 표현은 좀 저로서는 의심이 간다. 왜냐하면은 최초의 민권운동인 것은 맞는데, 그때 그렇다고 해서 뭐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서울시장 하나, 장관 하나 바뀌지도 않고, 다만 이제 약간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성남이 발전을 했던 것인데, 현재 이 성남의 상태로 제가 볼 적에는 원도심, 지금은 이제 수정구나 중원구와 신도시로 더 발전을 하게 되는 이제 분당 판교와 어떤 융화내력은 그 옛날
원주민과 철거민과의 그 융화처럼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얼핏 이렇게 보면은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분당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 사람들은 원도심에 사는 수정구나 중원구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제가 성남에서 느끼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선생님이 발표한 그 융화 노력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신도시 상당수가 그렇게 되긴 하지만은 성남만큼 이주민의 숫자가 많은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그 시골에 무슨 옛날부터 행정구역의 중심에 있던 데도 아니고 그야말로 산성 남쪽에 있는 이름 자체도 어떤 면에서 성남이라는 이름이 아마 그냥 행정구역의 이름으로 성남은 아니고 성남이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아마 요쪽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적에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제가 80년대 초반에 이제 신구대학에 부임을 했는데 그 조금 뒤에 보면은 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고향을 신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남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향이 성남이 아니고 떠돌이고 어쩌면 뜨내기고 정을 못 붙이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느냐. 그 성남에 처음부터 살았던 사람들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요. 새벽에 저쪽 어딥니까? 양재역까지 나가는 그 길을 뭐라고 그러나. 그쪽에 가면 성남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서울에 있는 학교를 보내려고 차가 빡 돼 있다고 그런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걸 볼 적에 그런 어떤 면에서 그 융화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게 제 질문이라고 하고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주 대단지 무형문화 유보하고 성남 정체성에 대한 토론을 이루어지는 성남시 시승격은 인권운동 결과물입니다. 또는 인민들의 융화 정신을 무형문화라고 보는 것은 좋은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성남 인권운동을 군사 독재 여건을 불법시켜 최초 인권운동을 했는데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서울시장 하나도 바꾸지 않았던 측면에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남인들 지역성 예로 원도시, 분당, 환경 융화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승갑 교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 교수님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 시승격에 관한 문제는 인구에 비례해서 정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인과성이라는 게 실제로는 인과적인 관계로 구성돼서 그 성남이 시로 승격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건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근데 저는 성남시 승격을 역사상에서 계기성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건들이 중첩돼서 쭉 나타나다가 성남시 승격을 가져왔으니까 그건 인과적인 파악 방식이 아닌 계기적인 파악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문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아마 서로 상이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정말로 그같이 한 거의 결과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질문인데요. 저는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서울시장 양택식 시장이 모든 걸 그같이 들어줘라 이런 그 지시를 받고 왔기 때문에 협상이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아니고 얘기하면 모두 다 들어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됐는데 그 협상안 중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 발전을 미래지향적으로 노력한다. 이 부분이 성남의 이제 그 기본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를 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사 정권이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항거가 일어나거나 탄압만 했는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베풀어서 그와 같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관심을 갖게 만든 건 성남이 처음이다.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그 얘기한 건데 정치적으로는 당시에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건 이제 내부 문서랄지 이런 걸 찾아봐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줘라. 그 불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촉각을 기울였던 걸로 그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다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그 발표하자마자 거기에 분노했던 모든 원 성남인들이 자진 철수하고 그 다음에 그 지원책이랄지 이런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사건이 그와 같이 마무리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 부분에서는 성공적이었고 우리가 그 가치를 평가할 만하다. 이제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마지막은 성남이 저도 이제 그 연구하면서 잘 이해하고 있는데 원 도심 지역하고 분당 지역하고 판교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만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공동체 정신을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가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그렇게 이제 강조해가지고 우리 민족, 국기에 대한 경례 이와 같은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는 전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남도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그런 융화 정신이 있었다. 그걸 원 도심 모든 성남인과 그 다음에 이제 분교의 성남인, 판교의 성남인들이 다 같이 공유해서 그런 가치는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 다 공감하고 그런 정신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그런 교육의장이 필요하고 그런 가치관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서 제 그 답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주제 성남시 도시발전과정의 문화유산 보호실태와 과제에 대해서 토론자로서 조남두 성남학연구소 소장님이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성남학연구소장 조남두입니다. 윤종준 상임연구위원의 성남시 도시발전과정의 문화유산 보호실태와 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1971년 8월 10일 발생한 광주 대단지 사건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남시에서는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50년 전에 난동 또는 폭동 등으로 언급되던 이 사건의 본질이 서울시와 정부가 광주 대단지 주민들에게 주택이나 일자리 등 최소한의 생존 환경도 마련하지 않은 데다가 폭등한 땅값과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한 정당한 생존권과 국민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항쟁이었음을 주목하여 사건의 명칭을 80 성남 민권운동으로 정하였습니다. 윤종준 연구위원은 광주 대단지 건설 당시 문화재 보호 관련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 해 동안 연구하고 탐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를 통해서 광주 대단지에서는 주민이 거주할 주택도 없이 천막에서 생활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문화재는 철저히 파괴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광주 대단지 시절의 천막집과 삿갓집 등 주거 환경의 실태를 밝혀주었습니다. 그 당시 주거 환경이 문화재라고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성남 역사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광주 대단지에 있던 문화재가 타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발전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비지정 문화재들 가운데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묘역과 역사인물, 노고수와 신앙 유적, 역사적 사건의 현장 등은 그동안 문화유적으로서 이 가치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판교 마당바위 전설이라든지 심곡동 거북바위 전설, 6.25 때 마을을 지켜내려다 희생된 의사단 추모비 등은 이 고장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숨결이 스며 있고
생생한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활 발자취가 대부분 철거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광주 대단지 시절 영창대군묘를 이장할 때 묘지석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가 20년이 지난 1993년에 도시가스 공사 중 중장비에 찍혀서 파괴된 사례가 있었고, 현재도 비지정 문화재는 보존 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추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성남문화원과 성남시가 협력하여 금토 등의 고건축물을 일단 철거 후 공원 부지로 이전하기로 한 점은 현장 보존이 안 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보존을 위한 노력이 진일보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화 과정의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에 대하여 제안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유산은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50년 전 광주 대단지 주민들의 생활상, 생활도구, 놀이나 마을 축제도 미래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남 지역의 유형 문화재에 대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구비문학도 조사 연구되어 문학 콘텐츠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조사 학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명씩 조를 짜서 현장 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전통문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위한 지침서와 교재 교구 개발, 교사 연수 및 교육 기회 강화, 현장 학습 기회 부여가 필요합니다. 넷째, 성남시의 향토문화재 대부분이 문중묘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것을 한계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묘역 인물의 특징적인 업적을 살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송산 백일장, 둔촌문화재, 둔촌 중국 백일장 등입니다. 다섯째, 지역문화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지역행정가들의 높은 관심과 문화원을 통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문화재 안내판이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지난 50년 전에는 문화재 보호활동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다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도시로 발전하였고 성남이라는 행정지명으로 50년 만에 괄목할 만한 문명의 기적을 이룬 성남 시민들의 위대한 발자취는 그 자체가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현대사 발전 과정도 기록으로 잘 남겨두어 후손들에게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랫동안 우리가 요구해온 성남시립박물관이 2025년 개관하게 되니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보존 정책도 타당하게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시발전과정 문화유산 실태 보호실도 과제에 대한 토론 요지는 광주 대단의 생활도구가 문화유산으로서 정리될 수 있는가 문제, 그 다음에 이러한 성남의 문화유지에 대한 교사 개발과 교사들의 연구활동 지원, 그 다음에 묘역의 주인공들에 대한 역사인물 연구, 또는 또 구비문학으로 대표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발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종준 연구위원께서 답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성남학연구소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더 연구가 진척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론으로 광주 대단지 건설 이후 문화재 현황과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을 신구대 명예교수이며 사단법인 한국지적연구소 소장이신 서철수 교수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다 하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세 가지 키를 가지고 세 분이 발표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아마 그 2021년은 이제 1971년도에 있었던 광주 대단지 사건에서 50주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단순하게 주거 환경 문제를 떠나서 이게 민권과 관련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찾아 들어가는 이런 시간은 아마 성남시뿐만 아니고 성남문화원에서 이런 일들을 전개를 해 나가시는 데서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 이어져 가는 이제 학술 행사에서 광주 대단지 사건의 어떤 단편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다양성인 주제를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성남문화원의 노력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홍대한 선생님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 성남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 단순하게 신도시 개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록 우리 성남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게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훼손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실제로 이러한 대단지 개발에서 좀 의도적으로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이런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나와 있던 여러 가지 현황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삼아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홍대한 선생님께서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찾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는 틀림없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책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질타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우리 그 홍대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자료도 보면 문화자원의 어떤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와 문화재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서술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역사문화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공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유무형 어떤 문화재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기록하고 뭐 비기록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자원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잘 나오는 어떤 트렌드가 역사문화자원이다 이러는데 역사문화자원의 이걸 가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내재적인 면이 있어요. 역사문화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재 이런 것을 잘 찾아서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재적인 가치. 지금은 그걸 떠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용적인 가치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오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게 역사적인 어떤 교육과 관련되는 가치가 뭐가 있는지 또는 그다음에 문화 이제 콘텐츠 요즘 많이 하니까 콘텐츠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성남이 굉장히 남한산성이 있다고 하지만 관광적인 차원에서는 별로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문화재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관광산업적인 그런 가치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리해 주시면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사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은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니까 이 문화재를 전부 다 컨텐츠화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그런 컨텐츠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기록해버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뭐가 있다는 그 정도만 알고 활용이라는 면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컨텐츠라기보다는 어떤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 사실상은 성남시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디지털화하는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재를 디지털해서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소재의 어떤 문화재는 분묘 유적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야만 이게 훌륭한 문화재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는 향토 문화재도 더더욱 우리가 국가문화재라든가 그다음에 도문화재, 그다음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홍대한 선생님께서 연구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하나의 기초 근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그 성남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찾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갑자기 68년도에 철거민들 이주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 역사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해서 사실상 정체성 찾기는 어렵지만 우리들의 노력이 나중에 어떤 정체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주 대단지 건설 이후 문화재 현황과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한국지정연구소 소장이시며 신구대 명예교수인 서철수 선생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현재까지 강주 대단지 개발에서 훼손된 문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역사 문화자원 개념과 성남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토론 요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대한 선생님께서 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짚어주셔가지고 서철수 교수님 질의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일부 제가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좀 압축해가지고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성남시 있어가지고 이제 훼손 이제 사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아까 제 발표에서도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짧게 말씀드렸는데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가 역사 문화 자원 갖다가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근 경향이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제 규정입니다. 뭐 다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이 71년 이전에 이 성남 지역에 거주했었던 원주민들 그리고 대단지 사건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주해 온 이주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또 이제 신도시 과정에서 이제 정착하신 이런 이제 또 이제 추가적인 이주민들이겠죠. 이러한 이제 이주민들과 이제 원주민에 대한 이제 구분 갖다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눈 거에 따라 가지고 이런 어떤 시간성에 대한 어떤 지역 문화 자체는 아마 이제 달리 규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드린 건 역시나 문화재라고 하는 개념 역시 이것이 이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오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그 훼손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제 강조해서 이제 발표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서울에 이제 60년대, 70년대 때의 그런 개발도 있었지만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제 계획된 이것이 이제 서울시가 주도를 했지만은 국가에 의해서 계획된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단시간에 파괴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어떤 그런 공공개발 정책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또 멸실이 된 게 이 문화재, 유형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이제 무형의 그런 문화유산까지도 이제 포함이 됐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이제 성남시 문화재 갖다가 이제 파괴하게 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뭐 그 이후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은 여전히 이제 반복되는 그런 이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문화자원이라든가 문화재 활용 정책과 보존 정책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시금석이 되는 것이 이 성남시의 그러한 그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남 광주 사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파괴를 거치면서 훼손된 문화재. 제가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들 갖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이 제도적으로 뭐 상위법으로는 문화재 보호법이 있고 하위법으로는 지자체 이제 조례로서 문화재들을 보호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긍정적인 것과 이제 좀 부정적인 요소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유 문화재를 제외를 하면은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제 문화재들인데 이 문화재 지정을 받게 되면은 이 어떤 보호 측면에서 유리한 면도 있지만은 특히 부동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재산권을 한정받거나 또는 이제 침해받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좀 이제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또 하나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으로 하나 이제 제시를 했었던 것은 이 이제 성남시의 어떤 성남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전시라고 하는, 또는 이제 이것은 이제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간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지자체라든가 이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지원하는, 아주 보면은 뭐 그럴싸한 그냥 담론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테지만요, 민간이 스스로 그것을 이제 주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재산권 갖다가 이것을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이것을 지자체에서는 이제 조례라든가 그런 이제 법률로서 보장을 지원을 해줬었을 때 이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에서 내재적 가치, 활용 가치, 콘텐츠 가치, 관광 산업 가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또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어떤 향토 유산 같은 것들, 아마 학교라든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을 해보면은 아마 한두 개 답변을 하실 분들도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단순하게 이제 지정만 돼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이제 알리는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발표면에 또 이제 단편적인 사례로 말씀드렸지만은,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원 김홍도와 이제 관계를 지켜가지고 단원 축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온 선생과 관계된 이러한 것들을 도로명이라든가 여러 이제 건물의 이름으로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이것은 이제 어떤 콘텐츠화하는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제가 뭐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제 가상 AR이라든가 VR 이러한 것들을 전시에다가 이제 적극 활용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특히 이 과거의, 그러니까 전통 시대의 문화유산과 플러스 제가 또 이제 그 관심을 갖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광주 대단지와 관계된, 대단지 사건과 관계된 이러한 자원들도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이제 외연 갖다 좀 넓히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최근 들어서 이제 NFT 같은 것들이 이제 적극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술 작품 같은 것을 이 작가가 한 점만 남기고 이것을 디지털화하고 오프라인의 원본 갖다가 일부러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호화된 상태로 해서 이 작품을 디지털화되면은 그것을 이제 원본의 가치를 이제 갖게 되는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거꾸로 우리 이제 성남에 있는 인물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NFT 방식으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오리지널 형태로 해가지고 이걸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활용 측면에도 많이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정도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80 성남 강주 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기념 강주 대단지 성나무 문화재 해남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제26회 학술회의에서 좋은 연구 발표를 해주신 서승갑 성산, 윤정준 성산, 홍대한 성산, 그리고 여기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문주진 성산, 조남도 성산, 허칠수 성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술회의가 진행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대진 문화원장님, 그리고 김정진 국장님과 문화원 직원 여러분들이 실무를 담당하여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학술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